뭐라고? 한국에서 온 게? 덩치도 작은 저개가 들갯대를 막는다고? 지금 제정신인가요? 호주 퀸즐랜드 내륙 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축소로 딩고들이 인간 거주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지난해에만 3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희생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양떼 농장의 피해가 극심해 일부 농장주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퀸즐랜드 지역의 한 마을에서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를 활용한 시범 사업이 추진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토착 포식자인 딩고를 외래종으로 제압하려 한다는 비판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진돗개는 호주의 최상위 포식자 딩고에 맞설 수 있을까요? 3대째 양떼 농장을 운영해온 소피 맥킨타이어 씨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퀸즐랜드 내륙 지역에서 3대째 양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피 맥킨타이어입니다. 우리 농장은 할아버지가 1920년대에 일군 곳으로 6,000헥타르가 넘는 드넓은 초원이 제 삶의 터전이었죠. 양떼를 키우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축산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호주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축산 방식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자원봉사를 나간 마을에서 한 진돗개를 만났는데 험준한 산악 지형을 자유자재로 다니던 그 모습이 신기했었죠. 호주로 돌아와서도 우리 농장의 맥스가 양떼를 지키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산골 마을의 진돗개가 생각났답니다. 7년 동안 맥스는 2,000마리가 넘는 양떼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지켜주었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가뭄이 시작되면서 딩고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웃 농장들이 하나둘 피해를 입기 시작했죠. 저는 농장 울타리를 보강하고 야간 순찰도 강화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날 밤 달빛도 흐린 밤이었어요. 맥스의 절박한 짖음소리에 잠에서 깼죠. 총을 들고 뛰쳐나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6마리의 딩고가 양떼를 공격하고 있었고 맥스는 혼자서 딩고떼와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 후로 더 큰 개들을 들였어요. 맥스보다 덩치가 큰 독일 shepherd 루나, 거대한 체구의 그레이트 피레니즈 베어. 하지만 루나는 한 달을, 베어는 석 달을 버티지 못했어요. 딩고들은 더 영리하고 더 대담해졌거든요. 울타리를 더 높이 쌓고 전기 철책도 설치했죠. 덫도 놓아보았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딩고들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농장을 습격했으니까요. 가뭄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더 자주, 더 과감하게 나타났어요. 결국 마을에선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격양된 목소리들이 오갔죠. 딩고를 모조리 사살하자는 의견부터 그들도 이 생태계의 일부라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언쟁은 계속됐습니다. 한참을 달궈진 회의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달빛 아래 홀로 선 딩고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간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20년 전 한국의 그 산골 마을에서 본 진돗개가 떠올랐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제가 본 그 작은 개가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바로 옛 앨범에서 한국에서 찍은 진돗개 사진을 발견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늠름한 모습이 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죠. 이게 우리의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있을 마을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답니다. 마을 회의장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딩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제가 진돗개를 언급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토마스의 조소 섞인 웃음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는 지역의회 의원이자 환경보호단체의 대표였죠. 63년의 세월이 준 완고함과 권위로 마을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이었답니다. 제 제안은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토마스는 제가 한국에서 1년간 있었던 것을 어린 아가씨의 노닥거림이라 무시했고 진돗개를 그저 그런 토종개라고 조롱했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물러설 순 없었어요.
하지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답니다. 지난주에 양 20마리를 잃은 이웃 농장 주인 마이클이었죠. 그는 우리가 시도한 모든 방법들의 실패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더 큰 개도, 높은 울타리도, 총기도 소용없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토마스는 진돗개 도입이 생태계를 망칠 거라며 격렬히 반대했어요. 딩고는 이 땅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고 외래종을 들여오는 건 위험한 도박이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저는 우리의 가축들도 이 땅의 일부이며 진돗개는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 해온 동반자라고 맞받아쳤어요. 마이클의 지지 발언 이후 한두 명씩 지지하는 목소리가 늘어갔어요. 토마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대다수가 새로운 시도에 찬성했죠. 하지만 토마스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어요. 이 시도가 실패하면 더 이상 마을에서 어떤 발언권도 가질 수 없을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죠. 그날 밤 한국에서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어요. 우연히 발견한 신문 스크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진돗개, 호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다행히 취재 기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무모한 도전일지도 몰라도 그 당시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찾아낸 신문 스크랩 속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강민우라는 한국인 훈련사를 만나게 된 건 그렇게 시작됐죠. 그는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곧 제이크라는 놀라운 친구를 소개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제이크를 처음 데려왔을 때 마을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요. 저렇게 작은 개가 우리 양들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들 거야.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농장으로 돌아오는 길, 제이크는 마치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 용기가 났어요. 강민우는 제이크의 훈련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고 했지만 실전 적응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훈련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제이크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영리함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양떼를 모으고 이동시키는 능력은 놀라웠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매주 열리는 농장주 모임에서도 제이크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토마스는 코웃음을 쳤죠.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새로운 목초지로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은 2~3명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제이크는 혼자서 완벽하게 해냈답니다. 게다가 평소보다 2배나 빨리요. 그걸 지켜보던 마이클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이웃 농장 주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제이크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체구가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걸 그들도 서서히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제이크는 양들 사이를 자유자재로 누비며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끌었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이크가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어느 날은 수로에 빠진 양을 구하기 위해 돌다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고 또 어느 날은 위험한 뱀을 미리 발견해 양떼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토마스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딩고와 마주친 적도 없잖아라는 그의 말이 가슴을 무겁게 했죠. 그의 말이 틀리진 않았으니까요.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순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답니다. 토마스의 말이 떨어진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그 시험이 찾아왔어요. 서쪽 초원에서 양떼를 몰고 돌아오던 때였죠. 그날따라 제이크의 행동이 달랐어요. 평소엔 양떼의 뒤에서 느긋하게 걸어오던 녀석이 갑자기 초조하게 제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거든요.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보였어요. 3마리의 딩고가 우리를 노리고 있었죠.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맥스와 루나를 잃었던 그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제이크는 달랐어요. 그는 제가 명령하기도 전에 이미 행동에 들어갔답니다. 제이크의 전략이 특별했어요. 정면 대결 대신 지형을 이용해 딩고들을 분산시켰죠.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작은 체구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답니다.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동시에 딩고들을 교란시키는 제이크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의 작은 체구가 오히려 장점이 되었죠. 딩고들이 잡으려 해도 바위 사이로 유연하게 빠져나가 버렸으니까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싸움에서 제이크는 한 번도 정면 대결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딩고들을 지치게 만들었죠. 결국 3마리 모두 지쳐 물러가고 말았답니다. 양 한 마리 건드리지도 못한 채로요. 그날 밤 마이클이 찾아왔어요. 그는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죠. 소피, 당신 말이 맞았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제이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군요. 마이클의 입을 통해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작은 진돗개가 3마리의 딩고를 지형을 이용해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졌죠. 사람들은 특히 제이크가 보여준 영리한 전술에 놀랐답니다. 힘으로 맞서는 대신 지형을 이용해 적을 지치게 만든 전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딩고들은 영리한 동물이에요. 그들도 제이크의 전술을 배우고 있었죠. 다음번엔 더 많은 수로 더 영리한 전략으로 돌아올 거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퀸즐랜드 내륙 지역을 강타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초원은 메말랐고 야생동물들은 먹이를 찾아 인간의 거주지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캥거루떼가 농작물을 망쳤고 이어서 야생 멧돼지들이 무릉덩이를 찾아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딩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무리를 지어서요. 제이크도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양떼 곁을 떠나지 않았죠. 마치 큰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것처럼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제이크의 모습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추수감사절 축제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광장에는 축제 준비로 들뜬 분위기가 가득했죠. 하지만 제이크의 모습은 달랐어요. 안절부절 못하며 마을 곳곳을 살피고 다녔거든요. 뭔가 불길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 곳에서 딩고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울음소리였죠. 마치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10마리가 넘는 딩고 무리가 마을을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양떼만이 목표가 아니었죠. 그들은 마을 전체를 노리고 있었어요. 닭장이 습격당했고 돼지우리도 위험에 처했죠. 제이크는 마을 사람들과 완벽한 호흡을 이뤄냈어요.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면 주민들은 그의 안내에 따라 움직였죠.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하는 방식이었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이크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한 거예요. 제이크는 마을 곳곳을 빠르게 오가며 위험 지역을 알렸고 사람들은 그의 신호에 따라 움직였죠. 마이클은 횃불을 들고 북쪽을, 존스 부부는 삽과 괭이로 남쪽을 지켰어요. 제이크는 그들 사이를 누비며 딩고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훈련해온 것처럼 완벽한 협동이었어요. 3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방전에서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어요. 딩고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건 제이크였지만 그를 돕는 건 마을 사람들이었죠. 누군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웠고 위험한 순간이 오면 서로를 지켜주었어요. 결국 딩고들은 물러갔어요. 피해도 있었죠. 닭 몇 마리를 잃었고 농작물도 일부 망가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답니다. 바로 함께라는 힘을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죠. 대신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마을 전체의 방어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제이크가 보여준 것처럼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였죠. 경계 구역을 나누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공동 대응 훈련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일시적인 방어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해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그 의외의 곳은 다름 아닌 토마스였어요. 마을 회의 다음 날 아침, 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농장을 찾아왔답니다. 30년간의 딩고 연구 자료였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겸손함이 느껴졌죠. 제이크를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딩고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영역을 나누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다는 거였죠. 토마스가 펼쳐 보인 지도에는 지난 30년간의 딩고 이동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가뭄이 오기 전까지는 마을에서 최소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활동했다는 걸 설명해 주었어요. 토마스는 딩고들의 주요 사냥터를 가리켰어요. 캥거루와 토끼가 많은 곳이었죠. 딩고들은 자연스러운 먹이 사슬의 일부였고 그들이 마을로 내려온 건 가뭄으로 사냥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문득 제이크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늘 같은 경로로만 양떼를 몰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생각을 말하자 토마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둘러 지도를 펼쳐 제이크가 다니던 길을 표시했죠. 신기하게도 그 경로는 딩고들의 옛 이동 경로와 전혀 겹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토마스의 연구 자료와 제이크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죠. 바로 자연회랑 만들기였어요. 딩고들의 옛 사냥터와 마을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토끼와 캥거루가 좋아하는 풀과 관목을 심어 자연스러운 먹이 사슬이 형성되도록 하는 거죠. 마을의 가축들은 그 반대편 목초지로 옮기고요. 다음 날 열린 마을 회의에서 토마스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건 자연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이제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사람들은 제이크가 보여준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힘으로 제압하는 대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요. 마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완충지대에 나무를 심고 새로운 목초지를 조성하고 울타리를 다시 설치했죠. 제이크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제이크는 정확하게 어디가 안전한 지역인지, 어디에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완충지대에 야생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딩고들의 습격도 줄어들었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영역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가뭄은 우리가 만든 균형을 위협했고 폭풍 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폭풍이 찾아왔답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완전히 빗나갔고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게 변했어요. 며칠 동안 이어진 폭우로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완충지대는 물에 잠겼고 딩고들의 사냥터는 다시 한번 사라져버렸죠. 천둥번개가 가장 심했던 그날 밤 농장의 모든 전기가 나갔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딩고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이번에는 달랐어요. 일시적인 침입이 아닌 생존을 건 마지막 도전이었답니다. 15마리가 넘는 딩고 무리가 우리가 설정한 모든 경계를 무시한 채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은 제가 지금까지 본 딩고 중 가장 컸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폭우로 도로가 끊기고 산사태 위험까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도우러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이크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건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더 이상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며 딩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양떼를 헛간으로 몰아넣는 동안 제이크는 폭풍우를 자신의 무기로 삼았어요. 천둥 소리에 딩고들이 움찔할 때마다 재빨리 공격하고 번개빛이 사라지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죠. 마치 폭풍 속의 영혼처럼 움직이는 제이크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우두머리 딩고와의 대치였어요. 다른 딩고들이 양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도 제이크의 시선은 늘 우두머리를 향해 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요. 폭우가 가장 거세게 쏟아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두머리 딩고가 마침내 제이크에게 달려들었죠. 순간 번개가 번쩍였고 두 동물의 실루엣이 허공에 그려졌어요. 제이크는 우두머리의 몸집에 눌릴 법도 했지만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답니다.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다른 딩고들은 순식간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제이크는 그들을 쫓지 않았죠. 대신 우두머리 딩고와 마주보고 섰어요.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는 순간 둘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이크가 살짝 몸을 비키며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두머리 딩고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뒤돌아 사라졌죠. 나머지 무리도 그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왔을 때 농장은 고요했어요. 피해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죠. 양 한 마리 잃지 않았고 헛간도 무사했어요. 제이크는 지친 기색도 없이 평소처럼 양떼를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날의 싸움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제이크는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지혜로 상황을 이해하고 자연의 힘까지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제이크의 선택, 적을 완전히 물리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 저는 제이크를 보며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요. 제이크는 그걸 몸으로 보여준 거였답니다. 폭풍우가 남기고 간 것은 파괴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교훈을 남겼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폭우로 범벅이 됐던 완충지대는 오히려 더욱 생기를 되찾았고 야생동물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죠. 자연은 놀라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답니다. 토마스가 처음으로 그 변화를 발견했어요. 완충지대에 새로운 풀이 돋아나고 작은 관목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토끼들이 제일 먼저 돌아왔고 이어서 캥거루들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먹이사슬이 자연스럽게 복원되면서 딩고들도 자신들의 영역으로 돌아갔답니다. 우리 농장의 풍경도 달라졌어요. 제이크는 이제 양떼를 더 넓은 지역으로 데리고 다녔지만 신기하게도 딩고들의 영역과는 전혀 마주치지 않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합의가 있는 것처럼 서로의 영역을 완벽하게 지켜주었답니다. 딩고들은 더 이상 농장 근처로 오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그건 이제 위협이 아닌 자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죠. 제이크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죠. 주변 농장주들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우리 농장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의 태도도 달라졌죠. 특히 가축 피해가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답니다. 강민우의 훈련센터는 이제 지역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제이크는 매달 새로운 진돗개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죠. 진돗개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떼를 지켰지만 그 근본에는 항상 제이크가 보여준 지혜가 있었답니다. 마을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더 이상 딩고를 위협으로만 보지 않게 됐죠. 대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목장을 만들 때도 이제는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먼저 고려했답니다. 토마스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연구 보고서를 썼어요. 자연과의 공존, 진돗개가 가르쳐준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죠. 제이크는 격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의 이야기는 항상 그의 강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었답니다. 완충지대는 이제 작은 생태공원이 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자연학습을 위해 찾아왔고 연구자들도 이곳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한 학자는 이곳을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공존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다른 지역의 농장주들이 찾아와 자문을 구했고 심지어 다른 주에서도 문의가 왔답니다.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죠. 제이크의 영향은 단순히 양떼를 지키는 것을 넘어섰어요. 제이크는 우리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이제 농장에서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게 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실험장이 되었답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어요. 자연 친화적인 농사법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제이크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자연을 통제하려 들지 않게 된 거죠. 대신 이해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작지만 영리한 진돗개가 알려준 지혜였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가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거죠. 맥스와 루나를 잃었던 그때가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에겐 제이크가 있고 그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희망이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이크와 함께 초원을 거닐어요.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지만 그의 지혜로운 눈빛만큼은 여전하죠. 이제 우리 농장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양떼는 편안하게 풀을 뜯고 딩고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평화롭게 지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훈련센터에서는 여전히 매년 새로운 진돗개들이 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는 서부 지역의 한 농장주가 찾아왔어요. 캥거루 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는 제이크를 보며 묻더군요. 정말 이렇게 작은 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해와 균형이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가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었던 거죠. 제이크는 이제 늙었지만 그가 보여준 길은 여전히 새롭게 이어지고 있어요. 작지만 지혜로운 진돗개처럼 우리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답니다. 오늘은 호주 퀸즐랜드의 양떼 농장에서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활약상을 들어보았습니다. 크기와 힘으로만 평가받던 목양견의 세계에서 우리 진돗개는 지혜와 용기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대신 상황을 이해하고 지형을 활용하는 진돗개의 뛰어난 두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주인에 대한 깊은 충성심까지. 이런 진돗개의 특성은 단순한 목양견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싸우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게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귀엽고 예쁘게 생긴 해외 강아지들만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오늘 사연처럼 우리의 진돗개는 놀라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자랑스러운 한국의 토종견입니다.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닌 이렇게 뛰어난 우리 진돗개를 더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